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철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구미 생산 물량 베트남 이전 계획이 철회된 가운데 효성 또한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공장을 베트남 대신 울산으로 유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아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오히려 일본의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의 대기업, 국내 대표 화학섬유, 특화재벌로 섬유, 화학자재, 화학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금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계서열 22위의 효성이 베트남에 만들려던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 라인을 울산으로 돌립니다. 울산 공장 아라미드 생산 규모를 현행보다 연간 3,700톤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효성은 당초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전격적으로 국내 증설을 택했습니다. 효성이 베트남 대신 울산으로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돋보이는 것은 한국형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과 투자를 한국 정부가 특히 장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효성의 아라미드 공장 국내 증설은 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유턴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효성은 울산 효성 첨단 소재 아라미드 공장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1250톤에서 4배 수준인 5000톤으로 늘리며 신사업 육성 차원의 증설은 올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5월에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도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부터 효성의 글로벌 전초기지로 삼은 국가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고민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증대를 위해 울산 공장을 낙점한 이유는 전략적으로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는 한국에 둬야 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라미드라는 소재는 기술력과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라 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글로벌 아라미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 듀폰사도 미국 내에만 아라미드 공장을 가동하고 국내 1위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경북 구미에 아라미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나 강한 데다 4000도의 열을 견디는 섬유 신소재로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 특수호수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됩니다. 아라미드는 특히 5G 통신망용 광케이블에 사용되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효성 첨단 소재 매출 중 아라미드 담당 사업부인 산업자재부문 매출액은 2조 5656억 원에 달했습니다. 효성이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조 102억 원을 달성하는 데에도 아라미드 같은 신소재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아라미드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물량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6년 연간 3,694톤에서 지난해 연간 5,730톤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18%씩 늘어난 것입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키로당 17달러였던 수출 단가는 지난해 7월 23.8달러로 올랐습니다. 효성의 이번 증설로 아라미드 1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갑질하더니 이제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겠군. 국내 고용 늘리고 좋다. 전부 들어와라. 멋지네요.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기술 유출도 없어야겠죠. 이번에 코로나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네요.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말 한마디에 입국 금지돼버리는 나라,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나라, 호구되지 말고 안정적으로 사업해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효성 응원합니다. 라며 효성의 국내 유턴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을 손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트남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혹시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국인 입국 금지를 취소하려는 조치를 준비 중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손을 내밀고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베트남의 응유엔 수원푹 총리는 전화회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및 거대 자유무역 추진에 있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엔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본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에 대해 의료 기술 및 의료 기기 등을, 베트남은 일본에 대해 마스크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두 국가 아주 죽이 잘 맞았는지 앞으로는 상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연내 타결을 위한 조정 및 중국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등 베트남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베트남 총리는 그 자국민들 속아서 일본 방사능 제염 작업했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걸까요? 아니 보호장구도 없이 일당 6만 5천원 주기로 했다가 2만원만 받아간 거 분명히 들었을 텐데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어떡해? 아니 그렇잖아요. 베트남은 일본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베트남을 그 방사능 제염할 때 동원해야 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경제 성장시켜줘, 축구 우승시켜줘, 관광으로 먹여 살려줘, 은혜라는 은혜는 한국에 다 입어놓고 일본 가서 저러고 있는 게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특기가 있으시네요.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애정이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후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민과 중국, 한국의 관광객을 우선 유치해 여행 산업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한국에 보여준 베트남의 어이없는 태도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지수 180개국 중 175위 최악의 언론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은 관광청의 전망을 인용해 오는 8월 이후에나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꿈도 야무진 베트남은 오늘 6월부터 관광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짜고 안전한 베트남 관광 프로그램과 패키지가 포함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인 베트남 나우, 안정과 미소 등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산업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운영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 같은 활동 계획을 접한 한국인들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한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조롱하거나 박항서 감독의 연봉에 대해 과도하다며 연봉을 스스로 깎아야 한다는 등 아나무인적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진단 키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한국인들을 코로나의 전염 매개체처럼 대했던 현지인들의 태도들은 한국인들이 코로나 이전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베트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커졌을 때도 현지 정부는 은근슬쩍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자국 내 여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는 듯한 행보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해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베트남이 큽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큰손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아세안 센터가 발간한 2019년 한국 아세안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안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모두 1,005만 3천 명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429만 1,000명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이 188만 8천명, 필리핀이 178만 3천명, 싱가포르이 64만 6천명, 말레이시아가 50만 8천명 등의 순입니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비중의 약 24%에 육박합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바뀐 태도에 베트남 관광업 종사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베트남 현지 여행업체의 대표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한국 내 여행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협력 관계를 맺은 여행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며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관광업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가운데 돈 떼먹고 안 주기로 유명한 베트남 항공사들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이 올해 1분기에만 1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1분기 4개월 동안의 이 같은 손실 규모는 베트남 항공이 지난해 전체를 통틀어 거둬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것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렇게 간다면 베트남 항공의 파산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베트남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래도 베트남에게는 일본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앞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베트남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방사능 제거 사업을 아예 베트남에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베 씨는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사태가 왔을 때도 가구장 1000마스크 2장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국가가 주관하는 마스크 사업을 유령 회사에게 맡겨 2번 놀라게 했잖아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본인 스스로 집으로 들어가 강아지와 놀면서 춤추자고 하는 아베 씨의 성견지명을 이 세상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 기업들 요즘 한국도 일자리가 넉넉한 편이 아닌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과 국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경제로도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코리아 협의회가 정의기억연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베를린시에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베를린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각계의 반발이 폭발하자 결국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베를린은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상황이 100%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녀상과 관련된 결정은 법원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베를린시는 법원이 소녀상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내릴 때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상이 그 자리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내 민간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구청의 허가를 얻어 독일의 공공장소에 처음으로 소녀상을 설치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하지만 나흘에 만인 지난 7일 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로 뜯어내겠다고 코리아 협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독일 미테구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본의 전방위적인 외교전 때문입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독일 정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언론들이 직접 공개한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과 NHK는 모테기 도시 일본 외상이 지난 2일 독일 외무장관과의 영상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에서 소녀상 문제를 거론했다고 언급했죠.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상은 소녀상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고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소녀상 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일본의 요구에 아무런 생각 없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하려 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베를린과 미테구를 넘어 독일 전역에서 이슈화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각계의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어야 할 아무런 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를린시가 나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독일 교민과 유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집회를 가졌고 독일 온라인 청원에는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청원자는 소녀상은 성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반일운동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위한 것임에도 일본은 독일의 동상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독일 측은 실망스럽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정당들도 나섰습니다. 3인당, 녹색당, 사회당이 일제히 소녀상 철거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당들의 지지가 베를린시의 입장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인당에는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도 있습니다. 참고로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은 한국계 김소연 씨입니다. 김소연 씨는 부부 공동 명의로 밑에 구청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색당 소속의 한 구청장은 며칠간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됐다면서 시민 참여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시는 밑에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일본 측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코리아 협의회의 이해관계도 반영하는 합의를 원한다. 이전까지는 일본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면 이제 한일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소녀상에 일단 손을 대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하며 베를린시와의 논의가 시작되면 한일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소녀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인류적인 문제로 논의를 넓힌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도 소녀상을 철거할 수 없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3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20대 대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여러 시민들이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철회하라. 과거사 반성에 앞장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본받아라.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히 한일 간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성폭력 피해자들의 역사와도 같은 상징물이다. 과연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이들은 스가 총리와 모태기 외무상 앞으로 소녀상 철거 요청 철회와 과거사 직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외교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한 모태기 외무상을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꾸려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런 노골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소녀상 철거 요청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본 현지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재 일본 정치권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철회 소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상 스가 총리의 첫 번째 국제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소녀상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죠. 베를린시의 철거 소식에 일본 언론들이 또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소녀상을 방치하면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역사적 날조가 확산될 수 있다. 악질적인 반일 행위는 싹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뻔뻔함은 그 끝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소녀상과 관련된 사태를 해결한 주역들은 모두 민관인가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논란이 뜨겁지만 외교부와 주 독일 한국대사관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대사관 측은 언론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세운 만큼 정부 측에서 공개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외통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소녀상 설치를 주도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본에서 방해 공작을 하는데 왜 그 방해 공작에 대해 우리 정부나 대사관은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적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재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앞에서 선도하거나 그런 자세는 아닌 것이 정부의 지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형태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자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대사는 마지막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시도한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본이 또 도발하면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